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법으로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분석해보는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자주 네, 봅니다. 종종, 예. 그죠? 네. YTN 라디오 구독 안 하셨죠? 봐봐, 이렇게 안 하셨죠? 딱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하세요.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예, 이것도 눌러주시고. 네, 알림도. 예, 네. 그럼요. 아, 당황스럽네. 보기보다 굉장히 순수하세요. 네. 자, SG 사태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 SG 증권 이게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그 아주 이름도 멋있는 증권 회사 이름이죠, 이게? 맞죠? 네, 네. 네, 증권 회사, 네, 증권사. 증권사. 네. 증권사발 주가 폭락 사태 이게 저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장하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가 폭락 사태 배우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윤 변호사? 이게 지금 H투자자문사의 대표인 라드견 씨가 공공의 적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들은 나의 어떤 실력을 믿고 맡긴 사람들만 관리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과는 다릅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요. 다단계 방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량으로 관리했던 주식은요. 주택의 8개사인데요. 뭐 삼천리, 서울가스 다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있어요. 거의 40%에서 50% 이상을 그 가족회사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서 주가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회사들을 공략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뭐 조조 클럽이다 해서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파티를 열었다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금을 모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4거래일간 하한가를 연속 경신을 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부양했던 거 아니냐. 이른바 통정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좀 보였습니다. 일반 증권회사에서요. 이거 테마주 같은데 이렇게 부양되는 요인이 없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증권회사들의 보고서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라더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선상에 올랐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급락하기 전에 아주 대량 매도를 한 김익래 다음 키움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하락세를 주도한 장본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움증권의 김익래 회장 가만히 있지 않았죠.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했거든요.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서 물고 물리는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팔면 떨어지는 모양이 떨어지나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는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박 변호사님은 이 사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통정거래,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통정거래 어제 배웠잖아요. 아, 네. 뭔가 그랬더니 그게 서로가 짜고 주고받고 하는 거라며요, 주식을. 네. 예? 순수하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달라서 의사결정을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짜고 일정한 가격의 거래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시킬 수가 있겠죠. 통정거래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정황상 투자자들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확보해서 알아서 거래를 했다면 통정거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서서 특경가법상 사기죄, 이른바 폰지 사기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 다단계 아니에요? 폰지 사기가?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행위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 혐의까지 입증된다면 특경가법상 사기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김익래 회장이 이 사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규명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 약 605억 원치를 상당 부분 매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이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는데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또 내부 임직원 나아가서 김 회장이 이 사정을 알고 즉 통정거래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일정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 물량 주문을 해냈는지를 입증해내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묶어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순히 매도 물량 주문이 많았다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라더견 대표의 주장이 있는 만큼 수사 범위가 김익래 회장으로까지 넓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나치게 많은 물량 매도 주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 사건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서 연루 의혹도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제가 주식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이제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래가지고 전 어제 그 통정거래가 뭔지 어제 방송하면서 배웠어요. 네. 아 이게 통정거래구나. 근데 지금 이거는 저도 봤어요. 이 임창정 씨 가수 겸 아주 유명한 네. 배우죠.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노래도 참 음성도 네. 너무 좋으시고 또 배우로서도 아주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오를까요? 장민 변호사님. 일단 시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투자자를 물색했다는 겁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게 바로 라더견 전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투자를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재력이 있는지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해 10월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더견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10분 만에 만난 지 10분 만에 25억 원을 임창정 씨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임창정 씨가 이 사람은 이렇게 몇십억 원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속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돌려줬다는 건데 이렇게 신뢰를 얻었던 그 전제에서 본인이 본인 계좌 15억, 부인의 계좌 15억 원으로 이름을 맡깁니다. 아예 뭐 신분증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뭐 보고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억 다 날아가서 30억 원은 이미 손실이 났고 이따 박성미 변호사님이 짚어주시겠지만 신용매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자본금 증거금 40%만 갖고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피해가 커졌다. 80억 원까지 나는 잃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임창정 씨의 주장 내용인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지위만 있을 것인가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을 때 이른바 조조 파티라는 데를 가요. 투자금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자축하는 파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VIP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같은 곳에서 임창정 씨가 그 영상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무슨 종교 부흥회처럼 확신에 차서 이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종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나도 믿고 돈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만약에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모아온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저도 이제 공인인증서 쓰죠. 요새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네. 그거 저도 쓰는데 그것까지 맡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임창정 씨가 그 15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맡겼는지 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은? 임창정 씨는 단순히 피해자일 수도 있고 시세 조정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을 하지 못하겠지만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맡기고 거기에 거액을 투자했다면 통정 매매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을지 시세 조정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돈만 맡겨도 그게 그렇게 그런 죄가 형성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근데 되겠죠. 그 공동인증서 맡긴 사람들은 또 따로 있나 보죠? 공용인증서를 아예 다 맡긴 사람들도 있고 임창정 씨는 신분증을 그렇게 신분증을 맡겼다고 맡겼대요. 되어 아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들어온 뉴스 김익래 다오키움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회장과 이사직을 모두 사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말씀 계속하시죠. 조직이나 다단계 형태의 범죄는 최윗선은 당연히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이 범죄 혐의를 더 씌울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임창정 씨가 시세 조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행사장에서의 발언을 두고 투자 유치 발언이냐 아니냐 아니고 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데 시세 조정 행위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투자 유치 발언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결국 이 수사를 통해서 이 투자 세력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세 조정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임창정 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의 공범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이 인지 범위를 두고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벌었다. 혹은 손해를 봤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피해자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거 근데 수사가 이게 어려운 수사일까요? 어려운 어떻게, 수사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증권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에서는 일시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차액이란 거. 왜냐하면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이게 마련인데 그럼 인위적인 세력에 의한 그 차액은 얼마인지를 다 검찰이 규명해내야 되거든요. 어려운 수사인 건 맞습니다. 아니, 전 이거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저걸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